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의 시사토론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폭등에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투자와 투기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걷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30의 열풍이 뜨거운데요. 과감한 투자냐, 과도한 투기냐를 놓고 시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부동산과 주식, 암호화폐 시장에 불고 있는 투자의 열풍과 그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세 분은 최근 불고 있는 투자 열풍을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인 말씀 듣고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랑 한국은행 전북본부장님. 최근 투자 열풍이 부동산에서 주식, 이렇게 암호화폐 등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묻지마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데 이런 배경 왜 이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시장 금리가 그에 대응해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금융이 완화적인 상황이 되면서 사람들이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체적인 투자 수단을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좀 더 위험한 수익률이 높은 고수익 자산을 찾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투자에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도 더욱 높아지게 된 것이 아마 이런 투자 열풍의 가열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기영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님. 자, 이런 투자 열풍이 피해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주식시장 경우에는 불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단톡방, 그다음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실제로 수익률을 올려주겠다, 투자를 대신해주겠다 하면서 유료로 영업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이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다 보니까 관련 사기라든가 유사 수신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암호화폐 투자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간단한 정의 설명과 함께 이 시장 투자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이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거래 내역들을 블록으로 저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분산해서 저장을 하는데 이 기술을 이용해서 발행되고 관리, 운영되는 화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화폐는 전자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험한 이유는 아까도 한국은행 전북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법정 화폐로 정부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최남진 원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자, 최 교수께서는 이렇게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 사람이 늘어나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 자산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아까 지금 한국은행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이유는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를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지금 자산 시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드는 원인을 심리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고 게다가 2019년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불안 심리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은 더 이상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절박감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 가격까지 폭등하게 됨에 따라서 가만히 있다가는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영끌까지 해서 모은 자산을 가지고 자산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현상이 포모 증후군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최 교수께서 꼽은 키워드는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투자와 투기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030 세대들이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면서 그랬는데
2030, 즉 젊은 층의 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뭐 통계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예, 통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자, 요즘 2030 세대들한테 가상화폐 투자는 정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키워드를 찾아보니까 B와 D 사이 C는 코인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뜻은 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 즉 초이스였는데 요거를 생과 죽음 사이에 코인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가져온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최근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가상화폐 앱 사용자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상화폐 웹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더욱이 2030 세대들,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이 가상화폐 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IT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거기다가 주식처럼 이론이나 어떤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이 젊은 세대들이 가상화폐를 뛰어들 수밖에 없는 절박감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박감의 배경을. 예. 네. 자, 그러면 최근에 투자 열풍이 2030 젊은 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왜 청년층이 투자에 열광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기본소득당의 김현탁 위원장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잠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김현탁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대부터 30대까지의 청년 동원 비율이 80%가 넘는 정당, 전북 기본소득당의 위원장 김현탁이라고 합니다. 네. 자, 최근 청년층의 투자 열풍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지금 김 위원장도 30대이신가요? 네, 올해 92년생으로 네네. 30 되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20, 30대를 대표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최근 청년층의 투자 열풍이 심상치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시대가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안 그래도 심각했던 취업난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악화되기도 했고요. 어렵게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일만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불신을 넘어서 성공은커녕 한몫 니을 수 있는 집조차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이 확신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실체도 없었던 각종 코인이나 위험하다고 생각만 했던 주식으로 인생을 바꿨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소식을 접한 청년들이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 미래에 투자를 해서라도 변화를 도모해보자라는 인식이 컸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대로의 일반적인 삶의 경로로는 내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불안을 넘어선 확신이 좀 이런 열풍을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키워드 역시 불안감인데, 자, 끊어진 부의 사다리, 노력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떤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좀 현재 너무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것이 좀 우선적이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 집은 이렇게 많고 계속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이야기는 들리고 있는데 정작 우리 집, 내 집은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죠. 부동산을 잡는다는 이야기는 들린 지 오래인데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 공급이라는 말뿐인 정책보다 정말 내 집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인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돈이 있어야 생존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자이든 타이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실제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도 꽤 되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정책이 현재의 삶에서도 미래의 삶에서도 큰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현탁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2030 청년층의 경우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위험성이 좀 많으니까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세 분께 공통 질문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4월이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며 투자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또 했고요. 가상화폐의 화폐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세금을 걷는 모순된 행위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 분은 향후 암호화폐가 화폐로서의 가능성이 어떻게 보시는지, 해외 선진 사례는 무엇인지 간단히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재랑 본부장님. 화폐라는 것이 기능을 하려면 교환의 매개 수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가치의 저장 수단이 돼야 되고, 가치의 척도가 돼야 됩니다. 교환의 매개가 되려면 서로 그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층들은 전산에 대한 접근을 잘 할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데에 대한 접근도가 낮은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가격이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는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받고자 하지만 주고자 하는 사람은 지불하기를 꺼려할 거고요. 반대로 가격이 내려갈 때는 그 반대 상황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교환의 매개 수단이 되기도 힘들고,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천만 원대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3천만 원대로 떨어진 상황이라서 가치 저장이 되기도 조금 그 불안한 측면이 있고요. 가치 척도로서도 이게 개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실제로 화폐로 기능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테슬라에서 그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주겠다고 했다가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 그것을 철회한 사례가 있고요.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엘살바도르인가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했지만 아마 그 송금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허용을 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게 광범위하게 쓰일 것이라고는 전문가들조차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중앙은행이 그 전자화폐, 중앙은행 발행 암호화폐를 만들겠다, CBDC라고 하는 것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최근에 그 현금 선호 현상이 떨어진 것, 그다음에 금융이 전부 전자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은행에서도 최근에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가 됐지만 그게 기술적인 검토이지 실제로 당장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정기영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님 어떤 생각하십니까? 네, 그 암호화폐가 실제 현재로는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암호화폐의 효능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이제 그 효능하고 그다음에 암호화폐 리스크가 현재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효능보다는 리스크가 현재는 더 많은 걸로 현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어서 법정화폐를 현재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두 분 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신 거고요. 자, 최남진 교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안타깝게도 저도 부정적인 사유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은행 본부장님이 얘기한 거 이외에 우리가 화폐가 되려면 화폐의 가치의 안정성, 그리고 미래 예측 가능성,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제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의 안정성이나 예측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중앙은행 통제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채굴이라는 형식에 따라서 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어떤 통제 가능성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화폐로서의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 화폐라는 게 많이 각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화폐에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디지털 위안화를 이미 시범 운용하였고 향후 가까운 시일 안에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와 가상화폐가 대치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가 화폐로서의 가치를 얻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세 분이 그렇게 부정적이라면 바꿔 말하면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형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상한가 한가가 없는 시장이 우리가 뉴욕 시장이나 아니면 뭐 유럽 시장
한국처럼 이렇게 선진화된 시장 같은 경우에 상한가 상가가 없는데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진화된 시장이 아니라 아직 구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상한가 상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굉장히 크고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영 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가상화폐가 법정 통화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유통 거래되기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그 가상 통화의 거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특정 금융정보보호법에 거래소를 신고 수리함으로써 시장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게 입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증권 시장처럼 그 불공정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증권 시장만큼은 아니지만 그 불공정 영업 행위에 대한 그 규제도 일부 그 동법에 넣어가지고 규제한다는 게 이제 정부 입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재량 본부장님, 한국은행에서는 부동산 정책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자, 부동산 시장의 경우 이달부터 양도세 등의 변화가 있는데 시장에 매물이 줄면서 당분간 오름세가 더 계속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주택 거래량 등의 통계를 통해서 향후 주택 가격의 변화를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주택 시장을 전망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가격 상황을 보면은 뭐 버블이다 아니다, 뭐 과열됐다 아니다를 평가할 수 있는 그 정확한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은 최근에 2017년을 전고점이라고 본다면 그 수준을 좀 넘어선 상황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도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오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수요 요인하고 공급 요인하고 전부 그 양쪽 방향으로 오를 만한 요인도 있고 내릴 만한 요인도 있어서 그 전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택 가격 전망 지수라든지 매수세 지수라는 것은 최근에 보면 지난해 말보다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또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그 반대로 분양 물량이 좀 떨어져서 공급이 좀 줄 것 같다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최근에 정부에서 그 신도시 대책이 나오면서 공급이 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봤을 때 6월 1일 양도세 중과 대책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예상을 하면서 매물이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실제로 6월이 돼서는 매물이 다시 잠기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주택가격 전망이 상당히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게요. 자, 수도권 부근에서는 부동산 급등으로 사실 뭐 몸살에 가까운 부작용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전북 지역의 부동산도 어떤 과열 기미가 보이느냐라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건 뭐 먼 나라 이야기지 전북은 그렇게 집이 많이 안 온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전북 지역의 경우만 놓고 보면은. 전북 지역의 경우는 조금 그 지리적 특성이 부분별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에코시티라든지 이런 신도시 지역은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사실이고요. 통계적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그 구도심이라든지 농촌 지역들은 그런 현상들이 좀 보이지 않아서 그분들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좀 그런 현상을 느끼기에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말부터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숫자상으로는 그 오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남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전북 지역에 제가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가고 있는 현상인데 제가 봤을 때는 풍선 효과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규제가 심한 곳에서 나와서 규제가 좀 덜한 곳으로 자본이 이동하면서 풍선 효과의 일환으로서 가격이 좀 올라가는 현상이 보이고 있고요. 제가 최근 좀 우려되는 거는 전국 시장 쪽으로 봤을 때 실거래 가격 지수하고 매매 수급 동향 지수하고 한번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지표를 같이 놓고 보니까 매매 수급 동향 지수가 올라갈 때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매 수급 동향 지수라는 게 매수물이 많으면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매도물이 많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매수물이 많아서 올라갈 때는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떨어질 때는 제한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에 매물이 잠기게 되면 매수물이 증가해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투기라는 게 외부 세력에 의한 투기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최근 한 조사에 보면은 완주 지역이 외지인 아파트 구매가 가장 많은 전국 탑5 안에 들었더라고요. 제 기억에 한 2위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외부 투기 세력을 막을 방법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그거를 핀셋 규제로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완도 지역뿐만이 아니라 충청남도에 있는 그 신도시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아파트를 사고 매물을 잠그는, 그래서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지만, 그것을 정부에서 핀셋 규제로 해서 그걸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지랑 본부장님, 한국은행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하고 조금 그 협력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시장 동향 모니터링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부 측 입장에서 좀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지금 시행을 하시고 계신데, 불법적인 그 거래라든지 자전 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막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북 지역의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익산과 군산도 조사를 해보니까 외부 구입 세력이 많아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만 아파트 분양권을 준 대책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이쪽은 토지거래 이렇게 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데,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전국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례를 보면은 전주 지역의 경우 작년에 이제 조정 지역으로 결정이 되면서 확실히 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최 교수님, 아까 풍선 효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전주가 조정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완주, 익산, 군산 뭐 이런 지역으로 아파트 구매가 외지인 구매들이 퍼지고 있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아파트 급증은 아까 말씀하신 청년층의 좌절감도 부추기기도 하고, 또 그분들은 사서 높은 가격에 떠나면 나머지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떠나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30 세대들에게 이 아파트 가격 상승이 최대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필요한데, 생산성이 있으려면 일할 의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없어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 상승은 이 젊은 세대들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더군다나 생산성도 하락시키면서 경제 전반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규제라는 것이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잘 잡힐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이 잡히지 않으면 풍선 효과로 다른 지역이 상승하게 되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풍선 효과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그래도 서울이 규제가 덜하니까 다시 서울로 돌아가자. 서울을 다시 규제하면 또 다시 다른 쪽으로 찾아가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원하는 얼마만큼의 공급과 그리고 실제로 살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이나 1년 동안 실거주를 할 것인지, 그게 너무 짧다 그러면 2, 3년으로 좀 증대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진짜로 실거주자들에게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공급하는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부동산에 대한 규제, 투기 세력 말씀을 했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 세력 방지도 한번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이죠. 여기를 주축으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사기라든가 유사 수신 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이온 대책을 추진할 거고요. 그래서 거래 투명성 제고는 실제로 핵심은 그 거래소를 신고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건전한 거래소 위주로 시장의 재편을 유도를 하고요. 세부적으로 이제 거래소가 실제로 국내 거래소 숫자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60여 개사인데요. 그 거래소 한 거래소에 실제로 상장된 표현은 좀 이상한데 거래되는 전 암호화폐가 실제로 국내는 되게 많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수가 적은데 이런 것은 이제 상장 기준이라든가 그런 걸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부 사항들은 향후에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기라든가 불법 행위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점검을 해서 준수하겠도록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암호화폐 투자금 예치금이라는데 이런 예치금 보관 관리 이런 걸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그 거래소 자체적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책도 좀 추진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임직원이라든가 거래소 자체가 실제로 그 당사자가 돼서 거래하는 거를 금지한다든가 그다음에 거래소가 그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이런 거를 매매나 교환 알선 중개를 금지하는 제도가 향후에 추진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제 갑자기 그 지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한도둑 10사람이 못 막는다라는 말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게 규제들도 너무 세게 또 너무 강화하면 아예 그냥 싹이 없어지는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정부가 항상 염두에 두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주식시장과 암호화 거래 시장을 비교할 수 있는데 주식시장은 상당히 규제가 강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어서 그 염려하셨던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령 본부장님.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인상의 필요성도 이제 최근에 투기 열풍이 불다 보니까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금리가 인상되면 당연히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차갑게 좀 얼어붙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시기상조다, 아니다, 해야 된다라는 갑론을박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저금리 상황이라서 그 투자 자금이 이제 많이 투자처로 몰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조금씩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물론 금통위원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금리를 결정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지금 경제 상황이 얼마나 탄탄한가, 앞으로도 계속 탄탄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먼저 고려를 하실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금융 안정 측면에서 그런 위험 선호도라든지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시고 지나치게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좀 불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하시면서 질서 있게 시장에 여러 가지 선제적인 그런 알림도 주시면서 천천히 질서 있게 정상화를 해나가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서 있는 정상화를 기대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조 교수님, 네. 그 말씀 들어보셨는데요. 자, 지금이 금리를 올려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시기상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판단인데요. 왜 그러냐면 금리라는 게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당장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하고 굉장히 동조되어 있는 현상이 강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긴축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도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이게 버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긴축정책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굉장한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라는 게 대기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긴축정책을 해서 기준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힘든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고민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유보적으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유보적이다라고 판단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벌써 토론을 마쳐야 할 시간이 돼가지고요. 끝으로 오늘 못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가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남진 교수님. 네, 이 투자 열풍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고 가장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게 2030 세대들인 것 같습니다. 이 2030 세대들이 왜 이 가상화폐에 뛰어들게 됐는지 투기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심정, 계층 사다리가 단절돼 있어서 그쪽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들의 심정을 한번 이해하시고서는 정책을 펴시면 좀 더 나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재령 본부장님. 네, 시장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시장 금리에 신경을 쓰시고 변동성에 신경을 쓰셔서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끝으로 정기영 지원장님. 네, 오늘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가상화폐 거래소가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기존 거래소가 실질적으로 이제 신고를 안 하고 폐업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제로 그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 현황들을 살펴보면서 투자에 항상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기나 유사수신 행위들이 또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이런 걸 목격했을 경우에는 저희 금감독원에서 불법 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 1332인데요. 이 부분에 1332. 네.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월급만으로는 부자의 꿈을 이룰 가능성이 거의 없고 게다가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마저 없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너무 큰 요행을 바라는 것은 투자보다는 도박에 가까울 겁니다. 투자든 도박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책임과 고통은 분명히 본인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